아니 저희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딱 촬영을 하고 갑자기 주가가 급락을 해가지고 저번 주에 굉장히 당황을 해서 이거 영상을 언제 올려야 되나? 그러니까 올려도 되나?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그 당시에 오히려 공부를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된 것 같아서 다행인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방어력도 조금 더 높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좀 어그로가 끌릴 만한 종목을 준비를 했어요.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으실 만한 종목인데 카카오뱅크를 산다 안 산다를 가지고 한번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팻말 오랜만에 쓰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걸 산다 안 산다를 안 하고 다른 은행 업종을 뭘 붙일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근데 붙일 만한 게 없고 없어요. 제가 그때 선배랑 얘기하면서 옆에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야, 근데 이거는 우리 엄마가 선택을 해도 무조건 카뱅이다. 카뱅과 다른 은행. 주가부터 한번 저희 정리를 해주시죠. 어떻게 은행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지. 카카오뱅크가 다들 아시다시피 8월 6일에 증시에 입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공모가가 39,000원이었는데 그 당일 따상에는 실패하긴 했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3거래일인가 쭉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83,0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가의 2배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날 생각해보면 막 오전에는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냐, 빨리 팔아야 되는 거 네, 아니냐, 지금 분위기 안 좋다 막 이랬는데 오후에 장이 막 오르면서 맞아요.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투 HTS 멈춰줘서 감사하다 막 어쨌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오른 수준인지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뭐 PBR이나 PER로 뭐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KB금융의 PBR이 0.51배고 신한지주가 0.47배인데 카카오뱅크는 11.97, 그러니까 12배까지 책정이 되어 있고요. PER은 금융업종 전체가 PER이 10배인데 카카오뱅크가 130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포트를 좀 찾아보니까 과거에 그 은행 업종 중에 PBR이 가장 높게 평가받았던 게 99년에 그 주택금융, 현재 KB금융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카오뱅크의 PBR이 12배에 다다르니까 뭔가 이거는 그 단순한 뭐 PER, PBR로 설명할 수가 없는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면 그런 건데 이거를 플랫폼 기업으로 본다고 쳐도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한 50배에서 60배 정도인데 이것보다 한 2배, 3배 가까이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건 약간 이 안 산다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밸류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카카오뱅크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업계에서도 그렇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뭐 은행 기업이냐 아니면 플랫폼 기업이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많기는 한데 높은 PR을 받는 이유가 이 회사가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단순한 은행이 아니라는 거죠. 전통적인 은행을 생각해보면 은행이 있고 고객들이 있어서 은행이랑 고객이 이제 1대1로 거래를 하는 건데 이런 걸 선형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이 고객이 다른 고객을 유입시킬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이걸 또 네트워크 구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은행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카카오뱅크는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인기 있는 주식들은 내가 예상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는 주식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있는 뭐 데이터 아니면 뭐 플랫폼 이런 거를 바탕으로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것들을 하는 기업들 네. 이런 기업들이 인기가 많은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은 들어요. 그 선배도 증권부 출입하시면서 마이데이터 되게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그 마이데이터가 뭐냐면 정보를 제공하는 내가 동의를 한다면 이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금융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고객이 허용한 그 정보를 가지고 고객한테 알맞은 상품을 추천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자산관리 모델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이 마이데이터 사업이에요. 그래서 증권사 중에서도 뭐 키움이나 NH들이 그 어플 같은 거를 혁신하면서 이제 고객들한테 뭔가 생애 전반의 자산 관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데이터가 중요한 상황에서 카카오뱅크도 뭔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좀 이제 기존의 금융 회사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카카오 뱅크잖아요. 이게 은행입니다. 근데 은행들이 굉장히 저 PER, 저 PBR에 묶여있는 이유는 은행이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기 때문인 거죠. 은행법 1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 그리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 자체의 부흥보다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뭔가 자산을 좀 보호해주고 뭐 이런. 그렇죠. 내 돈만 벌면 안 됩니다. 이 국민 경제를 안정시켜야 되는 어떤 소명들을 은행이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 은행들이 받고 있는 그런 규제의 촘촘한 망에서 약간은 벗어나 있는 게 사실인데 지금 이제 서서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카카오뱅크 상장했는데 와, 돈도 많이 벌고 이젠 더 이상 마이너가 아니라 메이저 은행들을 위협할 만한 수준까지 왔다. 내기인 줄 알고 풀어놨더니 상어가 됐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규제 공백이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공백을 서서히 메꿔 나가시겠죠. 뭐 이런 게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그거랑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중금리 대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중금리 대출을 강화하라고 했고 그래서 카뱅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은행 전반적으로 그런 고객층을 확대하려고 뭐 이렇게 고신용자 이외에도 중신용자,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그런 대출 서비스를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카뱅은 뭐로 살아남을 것이냐? 은행 실적 얘기를 할 때 그 NIM 있잖아요. 순이자 마진율. 그거랑 님이라고도 하고. 네네네. 그거랑 이제 대손율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데 이 두 개가 잘 나와야 실적이 방어가 되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좀 은행한테 유리하게 만들 것인가를 판단을 할 때 빅데이터로 돌리고 뭐 AI도 활용해보고 해서 어쨌든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승부처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카카오가 강점을 갖고 있는 것이 고객 데이터니까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점을 뒤집어 보면 지금은 사실 중금리 대출 하라고 해놨더니 그냥 고신용자 대상으로 뭐 마통 뚫어주고 뭐 전세 대출해주고 이걸로 지금 돈 벌고 있거든요. 서서히 대출을 줄여서 중금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경제기자가 얘기한 대로 뭔가 데이터를 활용해서 기술을 활용해서 은행이 조금 더 돈을 많이 벌어갈 수 있다면 그걸 데이터로 보여준다면 카카오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러지 못했을 때 리스크가 한 가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카카오뱅크가 애초에 의도와는 달리 중금리 대출이 잘 안 해주고 있어서 당국에서는 요점을 주시하면서 너 이거 중금리 대출 안 올리면 신사업 못하게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굉장한 리스크자 고민거리가 아닐까. 결국은 이제 중금리 대출에서 어떤 경쟁력을 보여주느냐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 해외 사례를 좀 조사를 하다가 발견했는데 알리바바가 그 인터넷 은행을 설립을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거기에서도 이제 틈새 시장을 파고든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바바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소상공인들의 어떤 신용 데이터를 분석을 할 때 은행이 할 수 없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인플루언서라면 이 사람의 영향력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알리바바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알리바바가 인터넷 은행을 설립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카카오도 지금 그런 거래 플랫폼 같은 걸 운영하고 있으니까 뭔가 이 알리바바처럼 기존 은행 업자들이 진출하지 못했던 부분을 공략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간 은행들이 활용하지 못하던 데이터를 활용해서 얼마나 이익률을 높여가느냐 이게 약간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뭔가 제 약점이라서 뭔가 제가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기 좀 그런데 올해 말에 카카오페이도 상장이 예정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지적을 받는 것이 뱅크랑 페이랑 뭐가 다르냐라는 맞아요. 그 점이거든요. 심하게 보면 이거 중복 상장 아니냐 싶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카카오라는 똑같은 플랫폼으로 가지고 뱅크랑 페이랑 그럼 뭔가 좀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살펴보면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거 결국엔 뭐 합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카카오 페이랑 뱅크랑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뱅크는 은행인 거고 페이는 그 생활 속 금융이라고 해서 결제하고 그걸로 뭐 투자도 하고 뭐 보험에도 가입을 하고 뭔가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그러면 한 번 합치면 되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규제가 심한 은행 산업에서 은행이 다른 그 기업이랑 합치는 게 그렇게 쉬울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 산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 카카오의 오너라면 그러니까 규제가 내려왔을 때 두 개의 기업이 있다면 그 피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규제 사각지대를 좀 더 노릴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이 두 개를 합칠까? 전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 합쳐도 그럼 서로 싸우는 거 아닌가요? 근데 페이랑 뱅크랑 막 그냥 한 집에서 막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페이로는 결제를 하는 거고 네. 뱅크로는 이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거니까 어떤 과정이 있다고 하면 저는 진짜 독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슷한 영역을 두고 경쟁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의 경쟁사들은 다른 은행이나 인터넷 은행들일 거고 카카오페이의 경쟁사는 이제 뭐 그런 간편 결제 서비스 업종들 뭐 네이버페이나 아니면 뭐 페이코 뭐 이런 쪽들이 되겠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인터넷 은행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나 얘기를 하면 이제 토스뱅크 곧 나온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K뱅크도 이 카카오뱅크가 이렇게 밸류를 잘 받으니까 아, 우리도 상장한다 뭐 이러면서 돈을 이제 끌어올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보면 큰 리스크 요인이 이 토스뱅크가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카카오뱅크가 지금까지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일단 앱이 가볍고 기존 은행들이 주지 못하는 가치를 카카오뱅크가 줬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 토스뱅크도 굉장히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뭐 가벼운 앱이라든지 뭐 쉬운 뭐 뱅킹 서비스라든지 좀 2030한테 친숙한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리고 게다가 앱 경쟁력으로만 봐도 이 수치를 한번 찾아보니까 네, 5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토스는 월 사용자가 1,404만 명이었고 카뱅은 1,302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뭐 월 평균 사용 시간이나 일수도 훨씬 토스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토스뱅크는 그럼 앱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토스 앱 안에서 얹어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토스뱅크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카카오뱅크의 시장을 좀 잠식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을 인정은 해요. 카카오뱅크가 높은 밸류를 받은 근거 중에 하나가 얘네 말고 대체할 곳이 없다였는데 이제 대체제가 나온다면 분명히 밸류에이션이 조금 낮아지긴 하겠죠. 이제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 뭐 토스뱅크랑 뭐 K뱅크 그다음에 카카오뱅크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인터넷 은행 업종들의 파워가 좀 더 세지지 않을까. 카카오뱅크의 경쟁자는 인터넷 은행들일 수 있지만 더 큰 경쟁자는 그런 오랜 업력을 갖고 있는 그 금융 지주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쟁 상황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토스뱅크의 등장이 뭐 잠시 뭐 카카오뱅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멀리 보자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코스피 200 그 정기 변경이 있잖아요. 지수 정기 변경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포함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인덱스 자금이 많이 들어올 테니까 이것도 뭔가 추가 주가 상승의 좀 재료가 되지 않을까. 하방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겠네요. 네네네. 한 줄 요약을 한번 해주시죠. 그 카카오뱅크도 그렇고 증권 출입했었는데 거기도 그렇고 항상 강조하시는 게 여러분 저희는 증권사나 은행이 아닙니다. 저희는 플랫폼 기업입니다. 라는 거를 CEO들이 항상 강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플랫폼 회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분명히 기존 은행보다 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지루한데 비싼 게 가장 큰 리스크인 것 같아요. 뭐 플랫폼 기업이나 다른 은행 기업에 대해서 비싸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누가 봐도 너무 절대적으로 비싼 수준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지루한 이야기라서 비싸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싶었지만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주가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장한 다음에 한 번도 떨어지지가 않았잖아요. 이 공모주 처음에 투자한 분들의 손바뀜이 아직 충분히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주가가 한번 떨어졌을 때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지금 시점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네. 안 산다로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저희 다음에 좀 해봤으면 좋겠는 종목이나 관심 있는 산업군도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다음 썰전할 때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